세상에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태풍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에 이어서 남해안을 지나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아침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의 모습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해서 매섭게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당시 서귀포 남동쪽 해안으로 태풍이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주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를 넘는 강풍이 예고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세상에. 뿐만 아니라 태풍 찬투는 폭우도 쏟아냈는데 제주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10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허허. 지금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빗줄기도 약해지고 태풍특보도 해제가 됐는데요. 다만 태풍 찬투가 낮 동안 남해를 지나가면서 지금은 남해안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와 바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오늘 밤사이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서울은 이렇게 쨍쨍한데 이게 제주의 오늘 아침 모습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서 이동해서 오후 4시면 좀 지났을 것 같은데 부산에 최근 접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비가 한 120mm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상청 예보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만조가 저녁 6시 38분인데 아이고. 저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저지대 같은데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경남권 해안에는 오늘 낮 동안 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 내외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정말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특히 항해 및 조업 선박의 유의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피해가 큰데 더는 피해가 없기를 정말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에서는 땅이 흔들렸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새벽 4시 반쯤이었습니다. 중국 스촨석 루저우시 루이언 지역에 규모 6.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허. 과연 강도 6.0이 어느 정도인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시죠? 지진 발생 전후에 긴박한 상황이 담긴 영상입니다. 어이구. 진앙지 인근의 기차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심하게 흔들려서 철도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고요. 일부 간선도로에서는 산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허허. 네, 이런 강한 진동에 주택 수십 채가 무너졌고 곳곳이 세상에. 갈라졌습니다. 아이고. 놀라서 새벽잠을 깬 주민들은 서둘러 집 밖으로 뛰어나왔는데요. 하지만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주택은 외벽이 모두 무너져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였고 도로도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후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주택이 700채 이상이 무너졌고 3명이 사망 후 60명이 부상을 입은 강진이었습니다. 향후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물폭탄도 무섭습니다만 땅 흔들림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정말 오싹하고 그 피해도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한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게 딱 공감되는 영상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터키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엄마가 아들과 유모차를 탄 아기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는 이 유모차는 밖에 두고서 아이만 데리고 마켓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그 순간 이 유모차가 비탈길을 따라서 굴러 내려가기 설마. 시작합니다. 설마. 이제 그리고는요, 하마터면 앞에 오는 자동차와 부딪힐 어머.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는데요. 어디까지 가요? 겨우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서는 이 유모차 더 빠른 속도로 굴려서 내려갑니다. 어머어머. 뒤늦게 알아차린 엄마가 유모차를 따라 다급하게 달려가는데요. 아이고.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을 동동 구르던 큰아이. 곧장 엄마와 동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모차의 아이, 괜찮을까 걱정입니다. 아이고 저 엄마하고 저 큰아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텐데 일단 저 유모차에 탄 아이 괜찮습니까? 백성 변호사님. 네, 지금 저 아이가 탄 유모차가 도로 3m 아래 비탈길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인 건 이 아이가 정말 가벼운 상처만 입은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유모차가 질주하는 과정에서 차랑 부딪혔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이가 바깥으로 뭐 튀어나가기라도 했다면 아이고.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천우신조란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저 영상 보신 분들은요. 한시도 정말 아이한테서 눈을 떼는 일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네스북 보면 참 별별 도전을 다 한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매년 세계 최고 기록을 모아놓은 기네스북에 이번에도 다양한 기록과 또 진귀한 능력들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면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줄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요? 네, 이 코트디부아르 여성인데요. 30초에 무려 60번의 줄넘기를 성공했고요. 어머. 체조 선수 출신 영국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100m 앞구르기에서 42.64초 세계 기록을 경신을 했고 30초 만에 가장 빠르게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대박. 그렇게 동물도 사실은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데요. 네. 이 강아지의 귀가 무려 각각 34c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귀를 자랑하고요. 저렇게 캐나다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함께 스쿠터를 타고 5m 거리를 가장 빠른 시간 내인 4.37초에 들어오는 이 동물들도 정말 대단한 기네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도전자분들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feels incredible to achieve a Guinness World Records title. It's something that I never even considered doing. So it's kind of surreal to then know that I have gotten a record title and to see that in the book there's my name and that I've got the certificates. It makes you pinch yourself a little bit.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진짜 별의별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저런 건 어떻게 찾아서 기록을 할까 싶은데 네. 그 비밀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직접 등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싶은데 네. 이게 그냥 신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일단 기네스 영국 본사 심판관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초청하는 그 심판료만 무려 초청하는데 4,500파운드. 아,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로 한 700만 원 되는데 영국에 살면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는요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체재비와 숙박, 항공까지 더하면은 한 번 부르는데 약 1,000만 원 정도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기네스북이 상업성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될 때 이전 기록 중에서 재미가 없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너무 일부 야박한데요? 네, 삭제될 수기도 하는데 지금 오늘 소개된 거 보면 다 재미가 있잖아요. 결국 네. 저렇게 어느 정도 재미가 있어야지 어머, 기네스북에서 어머. 계속 기록을 유지해준다는 거죠. 세상에 진짜 이쪽 기네스북도 그냥 무조건 뭐 빠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이하고 웃음을 자아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니까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대박이 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관광산업이 큰 위기잖아요. 그러자 한 원주민 여성이 관광객들에게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대신에 이걸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빨간색으로 얼굴을 꾸민 이 여성, 본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정글에 사는 이 여성은 생소한 정글의 일상을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이 부족만의 분장은 물론이고요. 이 원주민의 전통 의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요즘 인기 있는 먹방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SNS에서 정말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우리가 아마존 하면은 뭐 북극과 남극과 마찬가지로 보통 이 다큐멘터리 필름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보통 다큐멘터리 필름으로만 보는데 저게 그 원주민들은 그냥 본인들은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걸 찍어서 올리는 거지만 우리도 지금 저런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휴대전화로 본인이 뭐 이러고 저러고 살고 분장한 거 그냥 SNS에 올렸을 뿐인데 네. 지금 개설한 지 18개월 만에 무려 팔로워가 6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야. 뭐 차마 저희가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애벌레 먹방까지 있다고 아이고 하고요. 세상에. 사진들을 보니까 전통 의상과 분장도 정말 아주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오윤성 교수님, 아마존 정글 원주민의 모습이라고 해서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봤던 좀 그런 오싹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사람 사는 모습은 거의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특성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그 일반 시청자분들이 전부 뭐 무슨 다큐멘터리 제작 그리고 네. 환경운동가들 또 인류학자들이 가서 그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찍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역시 그 소셜 미디어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고 이 그러네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정말 그 아주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 아닌 브라질 사람 그리고 이 그 아마존의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심성의껏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니까 600만까지 지금 이제 유지를 할 텐데 네. 저분이 아마 타투요족에 속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타투요족 문화를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화 전도사까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말 우리 또 보지 못했던 부분을 또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원주민 스타 못지않게요. 지금 주목을 끌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금 저희를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맞아요. 텐데 보통은 뭐 정년 채우면 그 다음부터 쉴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확 깨고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외칠 만한 워커홀릭 할머니가 있습니다. 하하. 과연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랍스터잡이 배에 오른 할머니 어부. 나이가 무려 100세가 넘었습니다. 대박 사건. 이 할머니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오기 전인 1928년부터 94년 동안 배를 타면서 랍스터 잡이를 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상에서 랍스터 크기를 재고 집게에 밴드를 묶는 일을 주로 맡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94년 차 베테랑 어부인 만큼 운전도 능숙하게 저렇게 자, 한 손으로 하는 모습 세상에. 네, 멋져 보이죠? 네. 또 동업을 하는 남성 뒤에 보이시죠? 이 남성은요, 올해 78세, 할머니에 비하면 아주 어립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바로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와. 이제는 나이도 함께 들어가고 일도 함께하는 모자 어부의 모습, 정말 보기 뿌듯합니다. 야, 근데 양재민 변호사님 모르긴 몰라도 저 어르신의 모습, 저 일하시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진짜. 네,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8살 때 이제 아버지가 어부이시다 보니까 같이 배를 이제 8살 때 처음 타러 따라 나서게 됐다라고 네. 하고요. 그 이후로 94년 동안, 무려 94년 동안 매년 5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랍스터를 잡는 시기가 오면 정말 동이 트기도 전에 나가셔서 세상에.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 일을 시작했을 때를 회상해 보시면 여자는 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현재는 이제 15년 전에 남편분과 이제 사별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남편분이 이제 몰던 저 배를 가지고 음. 본인이 직접 저렇게 출항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남편과 나는 날씨가 어떻든 간에 늘 매일 나갔다 너무 행복했다라고 회상을 하십니다. 세상에 일에서 행복을 찾았다는데요. 이 어르신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n-in-law he likes crab meat, so I was saving crabs one day. It reached out and bit my little finger. I had to go and have 7 stitches taken in it. And the doctor said, well, what are you doing out there anyway? And I said, well, that's because I want to do it. I said, I'm old enough to what I want to know. 근데요, 오윤성 교수님, 저 할머니는 일을 그만두시면 오히려 병이 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뭐 그렇게 저는 동의하는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 일을 나는 너무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분은 제가 아마 볼 때는 저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즐긴다, 놀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어떤 그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이루시면 만약에 저분에게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저분은 굉장히 건강이 나빠지실 것 같은데 바다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그래서 평생 해온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오래오래 장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드님 얘기 보세요. 어머니의 체력과 와 무엇보다 직업의식이 직업의식이죠. 훌륭하답니다. 네. 대박 사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드님을 못 살게 꿀 때도 있지만요. 어머니가 yes sir 내 상사라고 합니다. 정말로 일에서만큼은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갖고 계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려야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런 편지 맞아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년 전, 그러니까 2009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요. 이 참전 용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아저씨께 히틀러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편지는 실제로 이름 모를 한 참전 용사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야, 고사리 손으로 써내려간 흔적이 곳곳에 역력한데 아니 근데 이 편지에 답장이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편지의 답장을 받은 그 이름 모를 참전 용사는 오하이오주 스트롱빌에 사는 그레스 버거였습니다. 현재 나이는 95살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인 지난 1944년 18살의 어린 나이로 징집돼서 3년간 독일에 주둔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83세였던 지난 2009년 뜻밖의 편지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기뻤다, 그리고 좋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 그레스버거는 이 프리스트의 편지를 반듯하게 접어서 항상 몸에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하. 나라를 위해 몸 바쳤던 젊은 나를 인정하고 보상받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렇게 휠체어 방석 밑에 두거나 호주머니에 넣는 등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고 세상에. 이 편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라고 애지중지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연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랍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she is. Hello. You're not my girl. Don't make me cry, please. This isn't the girl, is it? Yes. Honest to God. Oh, I love you so much, Betty. We've lived I really do. 12 years. Honest to Go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there. The letter you wrote. Oh my gosh. It's absolutely unbelievable. Oh, I'm shaking. You don't know how long I just can't keep going. 세상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소녀가 이렇게 훌쩍 커서 나타났습니다. 이거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저 편지를 볼 때마다 저 소녀를 떠올리던 저 주인공이 날 이제 매년 따져 보니까 한 21살 성인이 됐을 때 저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 소녀를 찾기로 결심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 소녀가 다니던 어빙 초등학교는 문을 닫았고 또 이제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보 때문에 이제 알려주지 않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레스버그라고 하는 저 노인분이 밤마다 이 편지를 펼쳐놓고 앞으로 좀 꼭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말에 이 그레스버그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자기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있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군복을 입고 들어오니까 단박에 이제 내가 찾던 바로 이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 여학생이구나 이걸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본인이 각자 그 갖고 다니던 네. 그 편지를 갖다 거기다 놓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건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한국군 참전 용사한테 초등학교 맞아요. 편지 보내기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라를 지키신 그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헛되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훈훈한 소식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미국은요.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 때문에 지금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약혼남과 함께 캠퍼밴을 타고 이런 주 저런 주를 이렇게 넘나들던 여행을 다니던 20대 여성이 지난달 말부터 갑자기 종족이 묘연해졌습니다. 아하. 이 여성 이름은요. 게브리엘레 게비 페티토 22살의 플로리다주 잭슨에 사는 여성인데요. 저 여성인가 봐요. 네, 지금 저희 보시는 것처럼 타임테이블이 쭉 나오고 있는데 네네. 한 살인 약혼남 브라이언과 와이오밍주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을 찾은 뒤에 가족들하고 연락이 좀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허. 그 둘은 캠퍼밴 여행의 행적을 이렇게 SNS 같은 데 계속 올리곤 했었는데요. 이 남성이 지난 1일에 혼자 이 여성 없이 약혼녀 없이 플로리다 집에 돌아와서 경찰은 일단 이 약혼남을 관심선상에 올려놨다고 지금 영국 BBC가 전한 상황입니다. 허허. 보세요. 지금 저 7월에 떠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8월 12일 날 가정폭력 신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제 그게 경찰 보디캠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데 그때 뭔가 호소하는 장면도 담겼어요. 경찰의 보디캠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월 1일 날 약혼남이요. 이 여성은 온데간도 없고 혼자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홀로 돌아온 약혼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해도 이 사람이 지금 묵비권을 행사 중이랍니다. 가족들은 저 여성의 가족들은 얘가 타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ever you can do to make sure my daughter comes home, I'm asking for that help. There's nothing else that matters to me now. This girl right here, this is what matters. That is it. Anything else, it comes second to this. 2 people went on a trip, 1 person returned. And that person that returned isn't providing us any information. 걱정돼요. 불길한 예감도 들고요. 오윤성 교수님. 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그 해당되는 그 경찰들이 아직 그 뭐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를 하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변호인, 저 남성의 변호인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은 이 사법 당국에서는 이 가까운 그 파트너, 이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를 갖다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자기 고객, 저 바로 남자친구죠. 이 고객이 이 페티토 실종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과 하고 관계없이 어떤 진술을 한다더라도 거기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안 믿을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좀 전에 나왔던 그 여성의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론드리가 언제 우리 딸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만났고 또 차에 어떤 소유권도 그 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찾지 않고 왜 그 차를 몰고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미루고 묵비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답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요. 죄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자초지종이 밝혀지면 다 묻게 될 테니까 지금은 제발 그간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여성은 어디에 있는지 제발 아는 대로 경찰과 그 실종된 여성 가족에게 다 털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세균맨 혼내주는 호빵맨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코로나19 시대에 세균을 잡아주는 사람들만큼 고마운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고 세균을 퇴치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누군가 차에서 내리는데요. 의상을 보아하니 심상치 않아 보이죠. 그러네요. 알록달록 옷을 입고 반짝이는 빨강 넥타이까지 맸는데 어허. 얼굴을 보실까요? 설마요? 얼굴을 설마. 봤을 때는 영락없는 광대 아저씨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풍선이라도 나눠주려 온 건가 싶은데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소독기입니다. 네. 말레이시아한 가정집에 코로나 예방 차원으로 소독을 해주러 온 건데요. 네. 역시 광대에겐 그래도 이 소독기보다 풍선이 어울리죠. 네. 소독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풍선을 선물해주는 특별한 서비스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사람의 의상만 놓고 보면 금방이라도 빠라빠빠빠 하는 그 햄버거 광고가 떠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진짜 딱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저분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성인들도 지치지만 아이들도 뭐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아하. 저렇게 광대 복장을 하고 온 저 남성은 샤룰 히삼이라는 분인데 안경 낀 광대라고 현지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름하여 세균 퇴치맨인데요. 이분이 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다 소독도 해주고 네. 그리고 끝나고 또 아이들한테 같이 사진도 찍어주면서 풍선을 만들어주는 모습. 아이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우울할 텐데 맞아요. 저 아저씨 소독하고 나가면 기분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소독 보니까 저 어릴 때 소독차 뒤에 입 벌리고 달려갔던 것도 막 떠오릅니다. 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alam zaman pandemik sekarang ni, jadi semua orang pun
kita suffer nak hidup semua je. Jadi cara macam ni adalah satu cara yang kreatif di samping dapat membasmi buat fogging macam ni, dia juga dapat menceriakan suasana rumah, especially rumah kami yang ramai anak-anak ni. Sangat bagus sebab dia membawa keseronokan, macam dia bagi belon dekat anak-anak. 참 저 광대 복장하신 분 참 좋으신 분이네요. 안진용 기자님. 그런데 이 광대 알고 보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이 복장을 한 샤룰 히삼이라는 이 남성은요. 원래 실제로 광대 분장을 하는 전문 배우였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는 광대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있다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소독을 해주는 걸로 업종을 변경을 한 건데 본인이 생각을 할 때 바깥에 나올 수 없는 아이들 역시 굉장히 큰 고통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광대 복장으로 소독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단순히 세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아주 특별한 광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 잘 전해졌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예요. 우리 코로나19 상황은 어떨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08명으로 이틀 만에 다시 2,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지금 73일 연속으로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수도권의 확진자가 많은데 이제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민족 대이동이란 말처럼 오늘 오후부터 추석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돼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도 대이동, 물론 예년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평년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대이동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방역 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는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 이번 추석이 한편으로는 또 관건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의 부모님께서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귀성, 귀향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고향을 방문하시더라도 만남 시간을 최소화하고 환기를 자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침에 회사에 휴가 신청하고 오늘 아침부터 이동하신 분이 있다고 했어요. 안진용 기자님.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곳이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공항입니다. 아, 그래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요, 약 114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8.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요?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공항은요, 약 38만 명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오늘 오전부터 인산일을 잃었고 귀성객 반, 관광객 반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이에 따라서 공항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방역 소독 주기를 확대하고 거리두기 안내 강화 그리고 근무 인력을 증원해서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진짜 딱 그 표현 맞겠네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이 해주신 표현. 저 공항 보니까 귀성객 반, 관광객 반일 텐데 저 관광객 대부분 어느 곳으로 향할까요? 일단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갈 수 있을 만한 곳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제주도죠.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서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도민들은 지금 굉장히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추석 엿새 동안 한 20만 명 정도가 제주도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주도도 지금 4단계 그 거리두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세가 지금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 추석 연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성객 반, 관광객 반이 제주도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 수도권 확진자 수 비율이 거의 총 확진자 수의 80% 육박하고 있는데 그랬죠. 수도권의 이 소위 확진자가 제주도에 가서 혹시 또 제주도에 코로나19를 많이 퍼뜨리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도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제주지사 권한대행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역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가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로 출발하기 전 진단검사를 받고 방문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권고에만 그칠 게 아니라 오윤성 교수님 뭔가 제주도도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거 26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22일까지 이제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제주도 관계자가 얘기를 했듯이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좀 많이 온다는 그 자체가 좀 그럴 부담스럽다는 수 얘기죠. 있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출발 전에 예방 접종을 하고 진단 검사 그리고 귀가를 하고 난 뒤에 증상 관찰과 그리고 진단 검사를 받으시고요. 네. 특히 이제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거나 다음으로 연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만약에 검사를 하지 않고 네. 이렇게 확진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의 어떤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막대한 어떤 그 피해를 끼치면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미 그 제주도에 도착한 그 여러 어떤 관광객들 중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그럴 얘기를 수 하거든요.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제주도의 방역을 어떻게 이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확산될 것인지 하는 그러니까요. 가장 커다란 고비라고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사실 비단 제주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전국에 많은 관광지로 사람을 몰리다 보니까 지자체가 정말 비상에 걸렸는데요. 평일에도 투숙객이 붐비는 강원도 양양의 한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와 주말까지 모두 다 예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아이고, 하고요. 만실이래요. 네, 삼척도 뭐 다르지 않고요. 속초, 설악산 인근과 부산도 대부분의 호텔 리조트가 한 투숙률이 90% 수준으로 만실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휴 분위기에 너무 편승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하는 걱정이 아니라요. 실제로 무슨 광복절 연휴 때도 그 며칠 뒤에 이 확진자가 느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뭔가 연휴가 있으면 뭔가 며칠 뒤에 이런 현상이 진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제주까지가 제일 멀리 가는 거지만 조금씩 해외여행에 지금 눈을 돌리는 분도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외로 단체 여행객이 출발을 합니다. 어허. 행선지는 우리나라의 첫 트래블 버블 여행지인 사이판인데요. 이 사이판으로 떠나는 여행 상품에 무려 모집 이틀 만에 1,3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럼 트래블 버블이 뭐가 좋은 거냐 설명을 잠시 해드리면 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판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만 받으면 자가격리 없이 바로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할 때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네. 여행사에서도요, 사실 특별 할인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몰렸을 것 같은데 직접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반영한 것 같고 마진을 아예 포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10월, 11월 되면 이렇게 좋게 된다 그러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못 가보는데 그런 데를 몇 군데 이제 갈 예정이고 코로나 백신에서 안전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지금 이제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여행은 갈 수는 있는데 와서도 반드시 이제 방역 수칙은 지키는 게 또 하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건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방역에 대한 신뢰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가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죠, 격리를. 근데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가면 다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고요. 가려면 아까 요건 나오던데 백신 2차까지 접종하고 2주가 경과를 해야 되고요. 방역당국이 발급하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네. 출발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 PCR 검사 음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 자유롭게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이판을 예로 들어보면 가면 5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호텔에서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엔 처음에 이런 트래블 버블 협약할 때는 없었어요. 이런 제약이. 네.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추가 조치가 생겨난 거고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다녀오신 다음에 관광하시는 건 참 좋지만 한국에 다시 돌아오셔서도 방역수칙을 아직은 잘 지키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자체를 뭐 좋다 나쁘다 그리고 타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코로나에 지친 마음 때문에 저런 제약이 있더라도 해외여행 가시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셔서도 방역 당국의 수칙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닷새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보면요. 김유진 아나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뭐가 된다는 거지 막 궁금해하시는 분 많아요. 일단은 가족들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대 8명까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서가 붙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방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맞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이 최소 4명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가 되기 때문에 외식하실 수가 없고요. 무조건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만 모일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8명 모여도 된다고 하니까 집에 모이셨다가 야, 우리 기분도 좀 기분 전환할 겸 나가서 외식하자! 우르르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꼭 지켜주시고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러면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인원 제한 기준을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과 카페에서 모이시려면 6명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미접종자 4명, 그리고 접종 완료자 2명에서 6명이고요. 6시가 지나게 되면 미접종자는 이제 2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대신 접종 완료자가 4명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서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하하. 아니 그러면 성묘나 벌초 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추석 연휴 기간에. 그분들은 어떻게 적용돼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묘나 벌초를 하는 분들의 이런 풍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한데 또 이게 실내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거나 운영을 중단, 혹은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활성화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직접 성묘나 벌초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 벌초나 성묘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현지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성묘 벌초 관련 그래픽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요. 저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6시 이전에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이면 8명까지 벌초할 수 있고 성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6시 이전에는 무조건 4명입니다.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 안 된다는 거, 인원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6시 이후에는 2분만 된다는 거, 이 부분도 복잡하지만 명심을 해 두셔야지 현장에서 혹시 모를 다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개인이 이 양심적으로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윤선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향 방문을 할 때 꼭 지키셔야 될 그 수칙을 4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버스라든가 또는 뭐 열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차량을 이렇게 쭉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휴게소 같은 데도 많이 사람들이 몰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 머무는 시간을 갖다가 최소화하시고 당연히 이제 방역 수칙에 의해서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섭섭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들게 고향에 가셨는데 될 수 있으면 고향에 짧게 머물러라라고 하는 이 4가지 어떤 수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형제가 많은 집은 형제가 시차를 두고 방문하도록 방역 당국이 권고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이렇게 우픈 현상입니까? 자, 그런가 하면요. 진짜 어제 이
눈물바다를 이룬 곳이 있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과의 대치 끝에 8시간 만에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하는 거야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못살란 말이에요. 왜 조문을 못하게? 우리가 죄인이에요. 저 돌아갈 분이 죄인이에요. 멀리서 조문하러 왔는데 조문도 못하게 하냐고. 여기 죄지은 사람 있냐고요. 국회의사당역 앞에 세워진 경찰벽을 마주한 채 울먹이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고 방역조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 설치 현장인데요. 분향소 설치를 놓고 자영업자와 경찰 간 대치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때 실랑이도 벌어졌지만 원희룡, 이정미, 류호정 등 일부 정치인이 중재에 나서면서 결국 돗자리를 깔고 간이 재단을 만들어 한 명씩 조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저기 조문 오신 분들은 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이 자영업자분과 생전에 일면식도 없던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동병상련의 그 아픔으로 왔잖아요. 지금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들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진짜 넋이라도 기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렇게 조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만 보시면 지금 영정사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옆에 이제 짜장면, 뭐 소주, 치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자영업자들이 궁지에 몰리기 전까지 정말 이악 물면서 팔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많은 분들이 또 조문에 오신 게 영업시간 10시까지잖아요. 영업 제한 시간 10시가 지나고 나서 일을 마친 자영업자분들이 줄지어서 저렇게 분향소를 찾았고요. 일부는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분향소에서는요, 자영업자분들의 울분이 그대로 터져 나왔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엇 때문에 저희의 모든 생업을 포기해가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방역업체 그리고 음식 배달하기 싫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저희 업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려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셔서 이렇게 애도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고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너무 지금 남루해서 지금 더 속이 상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하시고 시청자분들도 금세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자영업자 비대위 측은 올해만 22명의 자영업자가 생활고로 인해서 더 이상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 밤 11시까지 간이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민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방위적인 자영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힘들어도 견디시라는 말은 사실 이분들한테는 더 이상의 정말 더는 참기 어려운 희망 고문일 거예요.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정말 촉구합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요. 겁도 개념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에 서울의 한 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간큰 10대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대의 오토바이에 나눠 탄 10대 학생 4명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사선을 지키지 않는 건 기본이고요. 이 사거리를 건너는데 신호 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이고. 심지어는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혹여나 사고라도 나진 않을까 마음 졸이며 지켜보게 됩니다.
본인들이야 재밌다고 낄낄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다른 운전자들한테는 가슴 저리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저렇게 도심을 질주하는 게 정말 얼마나 위험했냐면요. 도심 질주한 일단 오토바이, 그 영상에서 보신 오토바이는 일단 훔쳐서 탄 겁니다. 아하. 훔쳐서 탄 거고 이렇게 질주하다가 경찰이 추격하기 시작하니까 양쪽으로 또 갈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제 순찰차 2대가 출동을 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추격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위험천만한 질주가 5km 넘게 계속됐고요. 광진구에서 처음 이제 질주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추격전이 중랑구까지 이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위험했던 상황인지 느껴집니다. 일단 눈 깜짝할 사이에 오토바이를 도둑 맞으신 주인분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이분들은 사실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는 도난 사실 자체를 갖다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서는 빌려준 적이 있느냐, 중고를 혹시 뭐 판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오토바이를 그 운행을 했던 그 소년들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접었다 그래요. 하하. 그리고 이제 헬멧을 착용을 하지 않고 한두 시간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순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상착의를 무전으로 전파를 해서 공조 요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오토바이는 이 열쇠를 놓고 돌려야지 시동 걸리잖아요. 근데 열쇠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10대들은요. 주차된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니까 그냥 타고 간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왜 시동이 걸리냐. 과거에는 이 키를 넣고 돌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 키가 많은 겁니다. 어머. 그리고 몇몇 오토바이 주인들은 편의상 이 오토바이 통 안에 그냥 키를 넣어놓은 거죠. 아이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10대들이 오토바이 이 버튼을 눌러봤는데 시동이 걸리니까 세상에. 자신들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버리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곧바로 도주해버린 겁니다. 저 부분은 사실 오토바이 주인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이 오토바이 통 안에 스마트 키를 넣어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찰에게 전화 받고 나서야 오토바이 절도 사실을 알게 된 주인분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가 오토바이 도난당하고 20분 만에 다른 피해자도 있었거든요. 그 피해자가 이미 경찰한테 신고한 상태였고요. 너무 당황했죠. 뭐 누가 훔쳐갈 거라는 생각도 안 나고 항상 키는 뭐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계속 같이 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음에는 키는 꼭 갖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 많으시는 것 같은 게 요즘 배달도 많다 보니까 잠시 그냥 시동 건 채 두고 잠시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키를 놔두면 그냥 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버튼 누르면 시동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절도 피해자분 같은 경우도 이 배달 업무에 이제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잠깐 음식 갖다 주고 다시 또 어딜 가야 하니까 그 틈에 또 시동 켜고 끄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시동 걸고 그냥 몰고 가버리면 이제 되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번호판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는데 지금 많이 아까 뭐 접었다고 하는데 찌그러도 있었고. 아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부딪히는 적도 많다고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 10대들, 저 오토바이 훔쳐 달아나서 이렇게 광나에 죽였던 10대들에게 사과도 못 받은 상태라고 어허. 합니다. 뭐 현재는 뭐 휴대폰도 없어지고 또 헬멧도 없어지고 외투 같은 것도 없고 잃어버린 물건도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아직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철없는 10대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명이 놀러 왔다가 뭐 갑자기 모의를 했는지 애들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예, 범행을 시인합니다, 지금.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들은 게 없어요.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뭘 들이받았다든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철없단 말로도 설명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일단 이제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이제 촉법 소년입니다.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저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으로 의율이 될 것 같고요. 전화에 벌써 저런 짓을 해요, 세상에. 맞습니다. 그중에 또 한 명은 사실은 이제 만 14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청소년 1명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일단은 그 1명에 대해서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한 상황이고요. 그 4명이 사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동네에서 만난 뭐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일단은 교화에 초점을 맞춰서 저 촉법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약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뉘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훔쳐탄 일당들이 양갈래로 달아났다 보니까 경찰도 추적에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경찰이 좀 빨리 판단을 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인상착의를 파악을 하고 신속히 이제 공조를 갖다가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바이가 2대를 가는데 상당히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그렇게 무리한 도주를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따라갔는데요. 아까 이렇게 2방향으로 나눠갔는데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양방향에서 이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잡았는데 그나마 이 정도 상황에서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 저 달아나는 소년들 다치지도 않게 하는 차원에서 검거했다는 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박수 쳐줄 만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정말요. 요즘 그런 생각이 진짜 부쩍 많이 듭니다. 이제는 이웃 사촌이란 말은 옛말인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앞집, 옆집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심지어 며칠 전 경기도의 아파트에서는 새벽 시간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새벽 1시. 건장한 아랫집 남성이 윗집 현관문을 있는 힘껏 발로 차더니 초인종을 누릅니다. 지금 이 남성이 들고 있는 것 호신용 3단봉인데요. 어머. 계속 저 3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르더니 현관문을 계속 발로 차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남성 이렇게 계속 위협을 가하더니 벼란간 계단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남성 다시 돌아와서 또 초인종을 누르면서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이번엔 분이 덜 풀렸는지 신발을 벗어들고 힘껏 내리치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 아래친 남성은 신변에 위협을 줄 만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그냥 문만 두드려도 안에 계신 분은 위협을 느낄 텐데 세상에 3단봉에 욕설에 신발로 두드리고 정말로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14일 새벽 1시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저 남성, 아랫집에 사는 남성입니다. 근데 위층 13층으로 올라와서 3단봉과 신발로 저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 소동에 이웃들이 깰 수밖에 없었죠.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3단봉이 무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다칠 수도 있고 휘두르는 것에서 위협을 느꼈다고 하고요. 윗집 사람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허허. 이 상황은 여기서 종료가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너무 무서움했더니까 아이들이 승강기를 탈 때도 혹시 이 남성과 마주치지 어머머. 않을까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윗집 사람 잡으러 왔다고 아주 당당하게 무슨 자랑처럼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날의 상황이 담겼던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게 앞서 새벽에 위층에 사는 집에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3단봉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 이웃 주민들 다 깨우고 저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층간소음이 아주
물론 사회적 문제지만 이런 식의 이 곤란하잖아요. 이런 식의 방법은. 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저렇게 직접 올라가는 건 최악의 수입니다. 거기다가 뭐 아까 지금 3단봉이라고 하지만 저걸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을 하게 되면 아예 죄명 앞에 특수자가 붙을 정도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건데 네. 저 남성 이웃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온 것도 아니고요. 부모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아랫집 남성보다 윗집 주인이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윗집 남성을 폭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 아랫집 주민의 부모도 말리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허허. 그리고 일방적으로 윗집 주인의 목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맞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은 윗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걸 표시할지 모르겠으나 이걸로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저렇게 현관문 앞에 와서 위협하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세상에 실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윗집 이 주인분이 얼굴 쪽을 많이 가격을 당하셨나 봐요. 얼굴이 퉁퉁 부었다는 게 이웃 주민들의 진술입니다. 관련해서 이 갈등을 쭉 지켜봤던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정도부터 그런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밤에 깜깜해서 다 모두 잠든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소란을 피우고 잡으러 왔다 그러고 문을 두드리고 그게 아파트 전체에 다 들리거든요, 밤에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들이었죠. 자신들이 남들한테 주는 피해는 생각은 못하고 자신들이 받은 피해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층간소음 문제가 우려했던 대로 이렇게 폭력까지 번졌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일단은 뭐 당사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지만 이웃 주민들의 고통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극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밤에 그런 소란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아랫집 남성이 주장하기로는 윗집 남성도 나를 때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폭행을 한 사건이 아니라 쌍방폭행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경찰도 출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입건이 되기는 했고 아랫집 남성과 윗집 남성을 차례로 불러서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 얘기로는 12층과 13층의 이 층간소음 갈등이 거의 1년째 이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랫집 남자의 대응 방식은 뭔가 도구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위협하는 방식이었다는 게 이웃 주민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14층 사는 남성에게 오히려 자신도 맞았다.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다 조사를 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입건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끝나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경찰은 일단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래서 뭐 조금은 이 상황을 아직은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회적 사건 다뤄봤습니다만 너무 지금 간의 이웃 간의 관계가 살벌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두 집 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게 한 1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사태하고 겹치는데요. 지금 이제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그 이웃 사이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지금 이제 통계를 한번 낸 것이 있는데요. 2012년에서부터 2019년 즉 코로나 이전이죠. 네. 층간소음이 연평균 2만 508건이 발생을 했는데 2020년에는 42,250건으로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거주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실제로 저 정도 상황인데 6개월 이상 넘으면은 상당히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지고요.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직접 부딪히는 것은 최악입니다. 네. 그래서 메모를 남겨두고 아랫집에는 소음 내지 마라, 윗집에는 너희들 너무 예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해결이 안 되니까요. 가장 극단적인 것은 층간소음으로 방화, 살인까지 발생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이 면밀하게 조사 중입니다. 시시비비를요. 이 사건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